안녕하세요. 대우호텔의 유령 출근기념 온라인 북토크 사회를 맡은 서효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얼마 전 출간되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 대불호텔의 유령의 강하길 작가님을 모시고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독자분들이 보내주신 답을 또 여쭤보고 대답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 강하길 작가님을 옆에는 이미 나와 계십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강하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제가 프로필을 읽는 것으로 작가 소개를 대체해 보려고 합니다. 강하길 작가는 2012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방이 당선되어 작품활동을 시작했고요. 소설집 괜찮은 사람, 화이트호스, 장편소설 다른 사람, 중편소설 다정한 유전이 있습니다. 한겨레 문학상, 구상문학상 젊은작가상, 2017년 젊은작가상, 2020년 젊은작가상 대상을 수상했군요. 다시 읽어보니까 또 이력이 역시 작품만큼이나 웅숭 깊습니다. 아, 그런 걸 웅숭 깊다고 표현하는 건가요?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 책 내고 뭐 근황도 궁금한데요. 네, 저는 그냥 책 내고 나서는 좀 정신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하러 다니는 그런 이제 순간 때문에 좀 정신이 없기도 하지만 그냥 책이 나왔다는 사실 때문에 약간 멍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상태로 밖에 나가면 막 정신이 없고 또 집에 들어오면 또 정신이 없고 조금 그런 상태로 좀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대불호텔령에 보면 이야기의 전달자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의 구체적인 행위자는 아니지만 그 이야기를 횡설수설이든 혹은 그 안에 진실을 담고 있든 전달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질문들을 충실히 이렇게 넘겨보고 답변을 충실히 들을 텐데요. 그래도 사회자니까 제 질문을 먼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인천 차이나타운 참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갈 때마다 뭘 먹으러 가가지고 이렇게 그 안에 어떤 스토리를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그래서 말인데요. 취재를 자주 가셨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추천하는 맛집이 있습니까? 사실은 제가 중국집을 거의 안 갔어요. 그래서 추천드릴 만한 맛집이 사실 없다시피 하고요. 실망입니다. 네. 근데 대신 그게 있어요. 이 소설에 등장하는 중화로가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를 이어온 그 중국집이 있다는 것,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빵은 안 하나요?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전혀 가보지 않으셨겠네요. 네. 네. 많은 분들이 강하길 작가님께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이렇게 몸풀기 질문을 이 정도로 하고 본격적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스노우볼님께서요. 작년에 내셨던 화이트호스를 읽고 너무 좋아서 모든 책을 찾아볼 만큼 팬이 되었습니다. 모처럼 장편소설을 또 내셨는데 소설집을 엮어낼 때는 조금 다른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소감이 어떠실지도 궁금하고요. 네, 우선 너무 감사드리고요. 단편집과 장편은 확실히 느낌이 다른데, 단편집은 사실 우리가 개간지나 뭐 잡지에 발표를 다 한 번씩 해서, 사실 어느 정도는 이제 그 독자분들이 좀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이미 밖으로 나가 있는 작품을 다시 정리를 해서 먹는다는 좀 개념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단편집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한다는 느낌이 좀 강했는데 장편소설의 경우는 사실 누구도 읽은 적이 없는 정말 생 작품인 거죠. 이거를 그대로 내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첫 번째 장편 소설 때도 그랬지만 두 번째 때는 그 느낌이 그때는 좀 멋모르고 이렇게 내보낸 게 있어서 이게 무슨 느낌이지 이랬는데 이젠 좀 알겠더라고요. 이게 일종의 설레임과 두려움과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하게 뒤섞여가지고 뭐 반응도 사실 조금 궁금하면서도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이거를 단편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퇴고가 여기까지 끝났다라는 게 있지만 장편소설은 끝없이 퇴고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좀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끝없는 퇴고는 언제까지 계속됐나요? 그러니까
이 소설이 그러니까 분량으로도 그렇고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그런 느낌이 쓰는 도중에 계속 들었어요. 근데 끝나긴 끝나죠. 이야기가 분명히 끝나긴 끝나는데 이게 단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이건 저만의 사실 이제 느낌인데 한 50매에서 60매 정도의 분량이 이제 나오면은 이 부분에서 결말까지 갈 수 있겠다 이 느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아주 단순한 계산인데 분량상 뭐 이거는 500매를 써도 끝이 없는 거예요. 이제 500매를 썼는데도 한 절반밖에 이야기를 안 한 느낌이 들고 잠깐 이거 더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초고를 많이 썼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또 다 내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를 또 그만큼 잘라내기도 많이 잘라내니까. 근데 뭐 예를 들어 단편에서 잘라내는 매수가 10매라고 한다면은 뭐 장편에서는 100매도 될 수 있고 200매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잘라내도 되는 거야? 이런 약간 생각도 들고 좀 그런 느낌들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장편 소설 기다리시는 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장편 소설을 작업할 때 아무래도 분량도 길고 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서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래도 중간에 셜리 잭슨이 나올 때는 좀 속으로 작가 스스로도 약간 크크 웃으면서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셜리님께서도 이런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셜리 잭슨을 좋아하는 팬으로서 힐하우스의 유령이 떠오르는 제목도 그렇고 등장인물 중에 셜리 잭슨이 나타나서 반갑고 기뻤습니다. 좋아하는 작가를 작품에 녹이는 경험은 어떠했을지 같은 팬으로서 궁금합니다. 정말 즐거운 작업이었고 저로서는 사실 너무나도 좋아하고 좀 존경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사실 언젠가는 이 셜리 잭슨에 대한 어떤 오마주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좀 빨리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좀 기쁜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쓰면서 좀 혼자 키득거린 부분도 많았고 좀 즐겁게 작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셜리 잭슨 얘기도 나왔으니까 저는 이 소설이 이제 한국 고딕 소설의 턴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제가 무슨 공포 영화 보는 소설에서 그런 느낌 받을지 몰랐는데 실제 좀 공포가 엄습을 하더라고요. 이런 장르의 소설, 고딕 소설에 대한 관심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이게 뭐 어떤 특정한 책을 읽고 내가 이제 고딕 소설에 뭐 빠져들었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잘 생각을 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그냥 좀 이런 취향의 어떤 작품들을 좀 골고루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전설의 고향, 그리고 고전소설도 제일 좋아하는 게 뭐 장화홍련전, 그리고 뭐 구미호 이야기, 막 이런 거, 뭐 드라큘라 이야기, 뭐 이런 어렸을 때 동화나 뭐 그런 게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막 혼자 잔뜩 빌려놓고 보는 이제 그런 사실 아이였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부모님이 세계문학 전집 같은 거 사주시잖아요. 근데 당연히 다 못 읽었죠. 1권부터 끝권까지 다 못 읽었는데 그 중에서도 다 못 읽은 대신 반복해서 읽은 작품들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제인 에어, 폭풍의 언덕, 뭐 노틀담의 곱추, 뭐 프랑켄슈타인 이런 작품들은 굉장히 좋아해서 여러 번 읽고 막 순서를 바꿔놓는 거죠. 이게 1권에 가 있어야지 막 이러면서 막 1, 2권에 꼽아놓고 그것만 여러 권 보고 막 달아있고 뭐 그랬는데 사실 그 소설들이 뭐 고딕 소설이다라고 말은 할 순 없지만 고딕 소설 그 장르의 어떤 범주에서 어떤 그 고딕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인 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작품들에 그냥 어렸을 때부터 좀 끌리고 좋아하고 그냥 말을 길게 했는데 그냥 어렸을 때부터 으스스한 얘기를 좋아했습니다. 아주 그런 것 같아요. 네, 전 전설의 고향이 나오면 도망갔어요. 아, 진짜요? 저 진짜 무서워서. 좋아했어요. 그 시간만 기다려 가면서 그리고 구미호 편을 꼭 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구미호 편 또 처음으로 해주던지 아니면 마지막 편에 해주던지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 구미호 편을 보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기다렸죠. 셜리 잭슨도 오마주를 했으니까 나중에 작가님이 구미호 이야기도 어떻게 단편이든 장편이든 녹여내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익명님인데요. 이런 질문도 있네요.
저는 소설을 읽으면서 소설가인 나와 어쩐지 강하길 작가가 자꾸 겹쳐 보였어요. 물론 아니겠지만요 하고 느낌표가 있습니다. 어떻게 글을 풀어내는 것은 저라면 조금 부담이 있었을 텐데요. 작가님은 어떠셨을지 그리고 어떤 점을 유의해서 글을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선배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뭐 뭐랄까 쓰면서 조금 킥킥거리면서 썼을 것 같다. 근데 그게 되게 정확한 말씀이신 게 사실 저는 이 소설에서 좀 농담을 많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셜리 잭슨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좀 우스운 설정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셜리 잭슨이 한국의 그 시기에 50년대에 한국에 왔다가 힐하우스의 유령을 썼다라는 그 설정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설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대표적인 저의 어떤 좀 큰 농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셜리 잭슨을 붙잡아 두려면 시선을 끌려면 뭔가가 필요한데 어차피 이렇게 설정이 들어간 바에야 더 나아가 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불러온 게 또 에밀리 브론테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막 거침없이 좀 넣었던 부분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을 해주신 이거 강화길 아니야? 라고 이제 읽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저 자신도 일종의 좀 소재로 삼아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보시면은 사실 니콜라 유치원도 실제로는 그런 소설이 아니거든요. 근데 소설에서 막 능청스럽게 막 이런 소설인 것처럼 막 그렇게 쓰고, 제가 예전에 했던 막 인터뷰 갔다가 재인용해서 쓰고, 막 이런 식으로 좀 나름대로 농담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바랬던 건 뭐냐면 읽으면 읽을수록 처음에는 이거 강하길 작가인가 보다. 강하길 작가가 자기 경험을 조금 이야기하는가 보다. 이렇게 느끼지만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좀 뻥인 것 같은데? 이거 완전히 그냥 다 지어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좀 받기를 원했고 그게 이 책의 어떤 독서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네. 저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설을 읽을 때 꼭 책을 많이 읽은 분이든 그렇지 않은 분이든 상관없이 거기 등장인물과 소설가를 동일 인물로 보고 읽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또 재밌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부러 교란하는 소설을 아주 오랜만에 만나서 오히려 같은 인물로 착각하게 씀으로써 완전히 다른 인물이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 효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심지어 뭐 전주 막 나오고 전주죠. 고향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거기 앞에 막 이사 많이 다니고 거기에 보면은 진짜랑 가짜랑 막 섞어놓고 그랬거든요. 네. 실제 안 살았던데 살았다고 막 쓰고. 너무 재밌었겠다.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그 부분만 보셨거든요. 처음에 책을 갖다 드리고 아빠가 이렇게 보시더니 네가 언제 여기 살았다고 막 에세이가 아닌데. 그 소리잖아. 네. 네. 네, 소설가만 느낄 수 있는 어떤 재미, 특권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책을 읽어놓서 독자도 공감할 수 있겠죠. 멸종위기 인간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작품 속 여러 인물들이 각기 다른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작가님 기준에서 가장 진실로 느껴지는 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이거는 진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구도 믿을 수 없다. 하지만 다 믿을 수 있다. 그렇게 대답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슥슥슥 빠져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믿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스릴러와 공포를 좀 마음이 약해서 멀리하고 뭐 휴먼 드라마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중하루의 주인 있잖아요. 네. 그분 말씀을 믿게 되더라고요. 차오요? 네. 네. 다 약간 스포일러에서 말씀드리기 뭐한데 그분은 다 잘 됐다고 약간 풀어주신 분이라서 약간 마음 편안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미도님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천에 살았는데 데브로텔이라는 곳이 있는 줄 전혀 몰랐어요. 이번 작품 재밌게 읽어서 저도 덩달아 찾아보았습니다. 작가님은 데브로텔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작품으로 써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작품 전체 모티브를 얻게 된 과정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되게 단순한데요. 그냥 진짜로 인천에 놀러 갔다가 제가 원래 그런 근대 건물들에 관심이 많기는 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전설의 고향 같은 거 좋아했으니까 제일 좋아하는 귀신은 지방령이고 그래서 그런 건물들에 가서 괜히 이상한 상상하고 그래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안내를 해줬던 친구가 여기에 그 옛날 건물이 있다. 근데 다 무너지고 전시관을 세웠다. 근데 그게 뭐 최초에 뭐 한국에 세워졌던 그 호텔이다. 이렇게 말을 해줘서 아, 가보고 싶다. 이렇게 갔어요. 근데 그 옛날 호텔을 그대로 복원한 이제 전시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는 유구가 있고 이제 전시관처럼 만들어서 2층, 3층으로 다 올려놨는데 3층에 보면 실제로 그 소설에도 등장하는 홀이 나와요. 그래서 그 홀을 그냥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그냥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에 와 있다는 것도 기분이 되게 좋고 그리고 그게 저한테는 좀 어떤 느낌을 줬냐면 밑에 유구는 그대로 남아있는 건데 건물은 새로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여기에 지방문이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어떤 저의 그런 환상을 좀 충족을 시켜주는 그런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냥 제가 셜리 잭슨을 좋아하니까 여기 셜리 잭슨이 왔다가 여기 너무 이상하지 않냐, 여기 느낌이 너무 되게 독특하다. 그래서 여기 셜리 잭슨이 왔다가 힐하우스의 유령이라는 소설을 썼다는 이야기를 쓰면 어떨까라고 그냥 진짜 농담을 했어요. 근데 너무 진지하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거 진짜 너무 재밌겠다. 근데 그렇게 되면 좀 약간 고무되잖아요. 그래서 아 진짜 재밌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셜리 잭슨이 에밀리 브론테 유령을 만나는 거야. 막 이제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막 지어냈는데 사실 저는 이러고 잘 놀거든요. 그냥 이제 가까운 사람한테 이러이러한 어떤 이야기 어떨까? 재밌을까? 막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저 혼자서도 그러고 잘 놀아요. 뭐 저기 갔는데 저기서 갑자기 누가 튀어나오면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잘 노는데 하루에 수십 개를 생각하는데 그게 다 남아있진 않잖아요. 근데 그날 기억은 좀 많이 남았었던 것 같아요. 사실 가장 어처구니 없는 설정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좀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서 아 이거를 진짜로 한번 써보고 싶다. 쓰면 좀 재밌게 써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작정 좀 시작을 하게 됐죠. 이게 이야기꾼, 재주에 있는 이야기꾼인 거죠. 사실 에밀리 브론테도 그렇고 셜리 잭슨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인천에 와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상당히 호맹랑하거든요. 근데 그 호맹랑함을 진중하게 깊이감 있게 잡아주는 게 한국 현대사인 것 같았어요. 그 전쟁 과정, 전쟁 직후의 일들, 뭐 전쟁 고아들도 나오고 또 그때 시대적으로 뭐 이웃이 이웃을 죽여야 됐던 서로 간에 죽임이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굉장히 육박해 오면서 그 약간 말도 안 되는 호맹랑한 이야기인데 그게 진실이 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실제 있는 공간을 소재로 이야기를 풀어낸다는 것은 완전 후의 이야기를 쓰는 것보다 어쩌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배경 조사에 대한 노력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번 책을 쓰시면서 특별히 어려웠던 점은 없으셨나요? 라고 하셨는데 그 꼭 데브로텔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상에 대한 뭐 자료 조사나 취재 과정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어떻게 보면 좀 가볍게 시작을 한 이야기였는데 이게 배경이 1950년대로 잡힌 이상 이 1950년대에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 이 역사에서 1950년대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함의를 가지고 있는 사실 시기잖아요. 게다가 제가 55년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때가 한참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여서 그 어떤 트라우마랄지 상처랄지 이게 생생하게 남아있는 그런 시기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 시기는 저부터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저희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젊은 시기를 보낸 그런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할머니가 해줬던 이야기랄지, 뭐 전쟁 때 모두 피난을 갔는데 어디 볼 일이 있어서 시내에 나왔는데 정말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그때 정말 뭐 무서웠다. 그런 얘기들을 그냥 하나씩 기억을 하면서
쓰다 보니까 인물들에게는 굉장히 당연히 좀 진지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고, 그게 심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설정 자체를 어쨌든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끌고 나가야 된다라는 게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영현과 고현주라는 인물이 좀 그 시기의 어떤 인물들처럼 이제 보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좀 신경을 썼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제가 생각을 했던 건 그 사람들을 옛날 사람들로 생각하지는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지영현과 고현주는 지금 저보다 훨씬 어린 나이로 설정을 했거든요. 20살, 21살 이 나이고 그보다 훨씬 어린 시절로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그 나이에 그런 저런 일들을 겪었으니까 저와는 완전히 다른 체험을 한 복잡한 내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지만 동시에 어쨌든 어린 아이들, 저는 어린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린 아이들이라면 그 나이에 그 걸맞는 어떤 욕구와 욕망과 굉장히 이렇게 그런 어떤 거칠거칠한 그 정제되지 않은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옛날 사람들로 상정하고 쓰지는 않으려고 또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했었죠. 실제로 옛날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고 지금 인물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입체적인 성격을 보여준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때 시기를 떠올리면 전형적으로 따라오는 그 인물의 스테레오타입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게 이 소설을 또 끝까지 읽게 하는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이번 작품은 결말이 예전 작품과는 다르게 조금 희망을 주는 엔딩이라 마음이 좋았습니다. 이전까지 어땠던 것일까요? 작품을 끝낼 때마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번 작품을 맺을 때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이 있으실까요? 이 질문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기도 했거든요. 제가 이제 글을 쓴 지 한 10년 정도가 됐는데 이게 10년 정도 되니까 좀 제가 지금까지 쓴 이야기를 좀 돌이켜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제 인물들한테 좀 못되게 많이 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언제나 죄책감이 늘 있었어요. 좀 많이 몰아붙이고, 좀 여유가 없게 만들고, 좀 항상 괴로운 상황에 던져놓고 그 상황에 홀로 두고 좀 그런 소설들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좀 미안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무의식 중에. 그러다가 사실 이 소설은 한번 연재를 했던 소설이거든요. 300매 분량으로 연재를 했었는데 그 연재를 했을 때만 해도 그 전에 기조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결말이기는 했어요. 지금의 결말하고는 좀 많이 이제 다른 이전의 저와,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게 좀 웃기긴 한데 어쨌든 제가 이전에 썼던 어떤 좀 신경질적이고 좀 날카로운 어떤 그런 부분들이 훨씬 날이 많이 서 있는 그런 결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퇴고를 하고 이야기를 이제 다시 다듬으면서 이 레이안과 박지훈이라는 인물을 집어넣으면서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원작이 아니죠. 원래 연재했던 이제 부분에서도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줘서 이제 알게 된 이야기로 나오는데 내가 이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존재를 부각시켰으면서 그리고 다시 퇴고를 할 때는 레이안과 박지훈이라는 이름을 부여했으면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거는 좀 무책임한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레이안과 박지훈 이후의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렇다면 이 이후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냥 그렇게 좀 차갑게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이거는 저의 정말 개인적인 감정이입인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한다는 느낌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제 할아버지가 하지 못한 거를 뭐 내가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종종.
그래서인지 뭔가 그 레이안과 그 박지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저도 모르게 좀 다정하게 굴고 싶었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이야기는 좀 이전과는 다르게 가야겠다.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싶다. 그리고 독자분들도 이 변화를 좀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죠. 그리고 이건 좀 사족인데 고딕 장르를 좋아하긴 하지만 사실 그 세분화하면 되게 장르가 많잖아요. 사실 굉장히 의외로 느끼실 수 있지만 사실 저는 고딕 로맨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취향에 좀 충실하고 싶은 그런 이제 욕망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사랑했었다라는 게 저도 굉장히 좋았어요. 왜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상상하지 못했었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말한 대로 고딕 로맨스니까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에 사랑이 나오면 그게 굉장히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데블 호텔링 유령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이외에도 다양한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MIJU 미주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작품의 사건을 구성하실 때 대개 어디서 영감을 받으시는지, 사건 구성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무엇인지 궁금해요 라고 해주셨는데 여기 가로 안에 있어요. PS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는 직접 읽어주시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작가님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해요. 작품이 좋은 만큼 작가님도 좋아요. 항상 응원할게요. 네, 너무 사랑합니다. 네. 사실 영감 부분은 아까 대답을 해드린 것 같고 사건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사실 소설을 쓸 때마다 매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떤 소설을 쓰느냐에 따라서 저도 좀 왜 링 위에 올라갈 때 체중을 늘렸다 내렸다 하는 것처럼 저도 이 소설의 체급에 맞게 제 몸을 좀 관리를 한다는 느낌으로 좀 변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성하고 이 소설에서는 좀 저런 식으로 구성하고 그거를 좀 유동적으로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특별히 어떤 나만의 규칙이 있어 라고 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모호한 어떤 좀 그런 측면이 있죠. 전 이번 소설을 보면서 강하길 작가의 장편 구성력을 보니 앞으로 작품들이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작품을 소화하고 쓸 수 있을 것만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된다면 미주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더 눈물을 흘리실 것 같습니다. 여기 눈물이 좀 있거든요. 그래, 읽어주시진 않았지만. 박고은님께서 이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창작의 에너지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휴식을 취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창작의 에너지원은 마감. 네. 저도 마감이라고. 네, 마감이고요. 근데 저 좀 약간 잘 쉴 줄 몰라요. 좀 쉬는 방법 있으세요? 쉴 때 어떻게 쉬세요? 저는 갑자기요. 저는 K-pop 음악 뮤직비디오 보고 음악 프로그램 보면서 누워 있습니다, 소파에. 저도 좀 잘 누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쉴 때는 저도 좀 약간 적극적으로 쉬고 싶거든요. 나가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고 생산적으로 놀고 싶고 좋은 카페도 가고 싶고 그런 이제 머릿속에서는 좀 그런 새벽에 나가서 달리기를 한 다음에 달리기 하고 돌아와서 뭐 이렇게 밥을 해 먹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뭔가 마감이 끝나면 그냥 탈진 상태로 저는 주로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를 틀어놓고 이렇게 방전 상태로 좀 누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잘 쉬는 건데 잘 모르겠어요. 아니, 좋은데요? 그래요? 전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쉰다고 하셔서 어떤 분들 요즘 서핑을 하고 오시더라고요. 동해안에 가서. 새벽에 출발해서 거기서 이제 교육도 받으시고 파도를 막 타서 되게 체력 소모를 하고 오셔서 쉬었다고 하시는데 약간 가능한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체력이 또 떨어지고 좀 슬프네. 할 수 없는 건가요? 네. 그럼 체력 보충을 어떻게 하십니까? 체력 보충은 저는 사실 취미도 특별히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많이 움직이려고 노력은 해요. 뭐 달리기 같은 거 좀 일주일에 한 2-3번씩 하고 필라테스를 좋아해서 요즘은 사실 좀 열심히 안 하고는 있는데
필라테스를 조금 한때 열심히 했었어요. 필라테스 선생님께 문자를 많이 받으셨겠군요. 네. 아까 휴식 때 영화나 드라마를 보신다고 하셨는데요. 강하길 짱짱 팬님이시네요, 아이디가. 작가님이 최근에 가장 재미나게 보신 영화나 드라마가 궁금합니다. 이건 정말 단번에 말할 수 있는데 최근에 블랙 위도우와 크루엘라가 제가 마지막으로 본 영화거든요. 근데 두 편 다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다들 보셨을 것 같아서 네. 그렇고 사실 드라마는 제가 마지막으로 마음에 왜 드라마를 계속 보고 많이 보지만 이 드라마를 뛰어넘는 드라마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 드라마가 나의 마지막 드라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사실 대만 드라마인 상견니거든요. 그래서 상견니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상견니를 지금도 가끔 틀어놓고 좋아하는 부분은 봐요. 이렇게. 그래서 그럴 정도로 좋아하죠. 상견니, 저도 한번 봐야겠습니다. 상견니 진짜 재밌어요. 네. 타임슬립 로맨스. 역시 또 로맨스. 그리고 추리가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약간 진입장벽이 있어요. 왜냐면 좀 복잡하거든요. 근데 되게 집중해서 1, 2편을 보고 나면 3편부터 나의 존재를 잊게 돼요. 좋아하는 게 다 모였네. 저는 요즘 일본 드라마 결혼 못하는 남자. 그 좀 옛날 드라마죠. 아주 옛날 거잖아요. 다시 하나씩 봐요. 그때 너무 재밌게 봤었거든요. 저도 좀 봤었는데. 네, 약간 저는 그런 편안한 스타일을 보다가 그런 거 좋아하는데 데이브로텔의 유령을 읽고 화들짝 놀랐다는 드라마입니다. 네, 무맥락님께서 진짜 무맥락한 질문이긴 하네요. 작가님, 나라츠케 드셔보셨어요? 작품 속에서 나오는 나라츠케라는 음식이 생수에서 찾아보았는데 맛이 상상이 안 되네요. 작가님의 최애 음식도 궁금합니다. 일단 나라츠케는 먹어봤어요. 먹어봤는데 어떻게 먹었냐면 저희 외갓집에 가면 항상 나라즈케가 올라왔었어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아하던 반찬이래요. 그런데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게 술 냄새가 너무 나서 어른들의 반찬이었어요, 저한테는. 그거를 먹는다는 게 좀 왜 이걸 나한테 허락하지? 라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술 냄새가 나는데 그런 약간 무의식 중에 왜 이렇게 술 냄새가 나는 반찬을 내가 먹어도 되는 거야? 그랬는데 제가 지금도 술을 못 마시고 당연히 이제 그때는 술을 접근한 적도 없었으니까 그게 굉장히 이상한 반찬처럼 느껴졌는데 그 반찬이 어릴 때 그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기억과 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식민지 시기를 겪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게 굉장히 좀 희석이 됐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일본 어떤 문화의 흔적들이 조금씩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나라즈케라는 반찬이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그냥 제 스스로 그냥 혼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소설에 이걸 등장시키고 싶다. 이 사람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게 혼종되어서 그 존재를 했을 텐데,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누군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좀 만들어 보고 싶다. 그렇게 했었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 아니라 음식은 저의 최애 음식은 언제나 빵입니다. 되게 갑자기 갑자기 확 튀는 것 같네요. 네, 빵입니다. 빵을 좋아합니다. 빵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는 식사빵 종류 좋아해요. 좀 국물이랑 견과류 많이 들어간 그런 좀 약간 딱딱한 빵? 그런 거 좋아해요. 네. 이제 그 좀 식상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가을이 접어들고 있어요. 데브로텔의 유령을 다 읽으셨을 테니 이 책에 이어서 읽을 만한 세 권의 책 정도 제가 추천을 부탁드렸었는데요. 어떤 책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제가 이 책 세 권을 제가 책 추천하는데 항상 진심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기회를 삼아서 꼭 이 책을 추천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이건 진짜 신간이에요. 여자가 쓴 괴물들이라는 책이고 리사 크레거, 멜라니아 랜더슨이라는 이제 그 두 저자가 공동 저자인데 사실 고딕이라는 단어가
한국에서는 상당히 어쨌든 좀 생경한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매니아들은 있지만, 이게 외국에서는 대중소설의 어떤 한 갈래이지만, 한국에서는 사실 조금 생경한 조금 장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도 그래서 좀 나름대로 찾아보고, 뭐 서적들도 뒤져보고 이랬는데,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지금 이 시기에 이 책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말 그대로 여자가 쓴 괴물들이라고 해서 호러소설, 고딕소설 이런 장르를 쓴 이제 여성 작가들을 소개하고 그 작가들이 쓴 작품도 굉장히 짧은 에세이 형식, 논픽션 에세이 형식으로 쓰여져 있는데 명확하고 간결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 읽고 나면 이 중에 하나쯤은 나의 취향이 있겠지. 그거를 알 수 있는 좀 그런 책이에요. 개인적으로 정말 재미있게 읽었고, 많은 분들이 이 고딕? 호러, 뭐 그 외에도 뭐 스릴러, 그리고 여성이 쓴 굉장히 좀 으스스하고 무서운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책은 사실 요즘 제가 진짜 많이 사랑하는 작가인 캐럴라인 넵입니다. 그 욕구들이라는 책이고요. 왜 그런 책 있잖아요. 누구한테 소개를 받았는데, 이 작가는 내가 읽으면 너무 좋아하게 될 것 같아. 느낌이 딱 그래. 그래서 왠지 조금 미뤄두고 안 읽게 되는 그런 작가들이 좀 있잖아요. 캐럴라인 넵이 좀 저한테 그런 작가였어요. 그래서 최근에 드디어 이제는 캐럴라인 넵을 읽어도 될 것 같다. 그런 좀 느낌이 와서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게 되었거든요. 이 욕구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제가 여성은 왜 원하는가예요. 그래서 그 여성의 허기, 욕구, 욕망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캐럴라인 렙은 실제로 거식증을 심하게 앓은 이제 작가거든요. 그래서 그 거식증에서 빠져나오는 어떤 이제 과정이랄지 이런 거를 에세이 형식으로 썼는데 그걸 자신의 경험에만 이제 녹여내서 이제 썼을 뿐만 아니라 이게 여성의 허기와 자신의 거식증의 어떤 원인과 이유와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이 문화사회학적으로 무엇과 사실 연결이 되어 있고 자신은 무엇의 압박감을 받고 있고 그리고 내 허기는 어디로부터 기인하는가 이런 거를 굉장히 집요하게 사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읽으면서 너무 좀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다. 너무 여성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밀도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장에서는 좀 많이 울기도 하고 좀 그러면서 읽은 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은 언다잉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읽고 제가 메모한 게 있었어요. 그거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결코 쉽게 읽히지 않는 책. 그 때문에 쉽게 읽을 수 없는 책. 여성의 몸으로 병을 앓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 삶은 지나치게 낭만화되어 있다. 작가는 그것을 알고 있다. 몸으로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역설적으로 강렬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제가 읽고 나서 간단하게 메모를 했더라고요. 이거는 유방암에 걸린 작가가 쓴 에세이예요.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근데 투병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보통의 이제 투병기가 이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그런 투병의 과정이 있잖아요. 열심히 먹고 운동하고 가족들의 사랑을 받고 그런 당연히 따뜻한 투병기도 굉장히 의미 있고 이제 우리에게 큰 이제 힘을 주지만 이런 글은 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굉장히 냉정하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내 몸이 병원, 자본주의, 항암 치료 이런 것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좀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고 내 몸을 매개로 해서 이 세상이 그 병을 가진 자와 병을 갖지 않은 자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좀 굉장히 냉정하고 날카롭게 병과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인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시니컬하거나 뭐 냉혹하거나 그런 책은 아니고요.
역시나 읽으면서 굉장히 탐복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좋은 문장과 그 우리의 어떤 심리를 파고드는 그런 그 좀 진실에 가까운 어떤 그런 문장들 그런 걸로 이제 가득 차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 세 권을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책이 아니고 다른 어떤 물건들이었다면 홈쇼핑 채널에서 선을 낼 만한 인재다. 그래서 지금 외진 임박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책 소개 팟캐스트나 뭐 이런 거 하셔도 굉장히 잘하실 것만 같아요. 그래요? 책을 소개하는 데 진심이라서. 네, 그런 언제나 생각이 진심입니다. 네. 책 속에 있어서. 역시 진심인 독자의 격려 말씀 그리고 간단한 질문으로 마지막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심지어 아이디가 강하길 포에버님이세요. 작가님 너무 좋아요. 꾸준히 작품 내주셔서 너무 좋아요.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내는 건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꾸준히 작품을 내는 비결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이제 가로 안에 한 달에 한 권씩 내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작가님은 괴로울 것 같고 그런 내적 갈등이 있어요. 오래오래 써주세요. 한 달에 한 권. 네.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막 그렇게 다작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주변에 막 다작하시는 분들을 워낙 많이 보기도 하고 그런 분들에 비하면 좀 저의 에너지는 조금 좀 게으른 것 같다? 좀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 편이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니 너무 좀 감사한데 계속 쓰고 싶다는 욕구가 있어서 계속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깨달은 건데 그 쓰는 순간에는 우리가 이제 글을 쓰는 순간에는 좀 현재성이 있잖아요. 이걸 쓰고 있는 그 순간의 현재성이. 근데 이거를 발표를 하고 나면 사실 그 글은 약간 저한테는 과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과거가 독자한테는 그 순간에 읽는 거니까 현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과거, 그러니까 독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작가의 과거와 독자의 현재가 만나는 어떤 과정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인터뷰를 하거나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이렇게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 보는 거죠. 내가 그때 어떻게 썼지? 어떻게 이야기를 꾸렸지? 이런 걸 더듬어 가면서 좀 말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거든요. 그렇다면 미래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바로 다음 작품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과거에 놓은 작품을 이제 세상에 띄워보내고 그 다음 작품에 대해서 내가 이 작품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했으니까 일종의 고딕적이라고 생각해요. 과거의 어떤 망령처럼 저를 둘러싼 어떤 생각에 휩싸여 있는 거죠. 이때 하지 못한 이야기, 이때 다 하지 못한 이야기, 더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런 거를 더 해야 될 것 같다. 조금 더 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에너지로 남아있는 한 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그게 사실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걸 알면, 계속 쓸 수 있을까? 그런 조금 두려움도 좀 있는 것 같고. 강하길 작가의 전작들이 강하길 작가의 작업실이나 아니면 쓰고자 하는 마음 안에 지방령처럼 머물러서 계속 추동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가. 이렇게요?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그 독자분들의 질문의 수준이랄까? 다채로움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 얘기를 재밌게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강하길 작가님께 궁금한 부분들이 오늘 많이 해소가 됐는데요.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궁금합니다. 일단, 네, 재밌었어요. 그냥 책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늘 재밌는 것 같아요. 제 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즐겁고, 그리고 다른 작가의 책에 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도 즐겁고, 그리고 독자분들이 이렇게 보내주신 질문을 사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답변을 하는 건 저도 좀 거의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주셨구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느끼셨구나,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나마 좀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좀 행복한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설치도 돼 있고 저희가 마스크를 벗고 하고 있지만 앞에 되게 방역 수칙을 다 지켜가면서
이렇게 몇 분 모여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상황이 빨리 끝나서 독자 여러분들 직접 만나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책은 계속해서 나오고 강희 작가가 이렇게 소설을 써서 여러분들과 다른 방식으로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도 매우 좋네요. 네. 곧 가까이서 만나게 되기를 바랄게요. 강희 작가님도 독자분들께 마지막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은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로 진심인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계속 쓰는 만큼 읽어주는 분들이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같이 함께 계속 읽고 쓰면서 좀 나이 먹어 간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오래오래 같이 읽고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하길 작가님과 함께한 데브로테르령 출간기념 북토크였어요. 여러분들 이 영상을 링크를 공유를 많이 해주시고 해시태그에 책 제목과 출판사 이름도 남겨주십시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